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다. 다만 우리가 인생을 낭비할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지만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면 남은 시간이 선물처럼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으로 모여들고 어떤 분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십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재산이 많아서? 자식이 잘나서? 과거에 높은 자리에 있었어? 아닙니다. 제가 15년간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박순자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4살이십니다. 이분은 경제적으로 특별히 여유롭지도 않고 자식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국민연금과 작은 임대 수입으로 소박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복지관 노래 교실에 나타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고 자리 옆에 앉고 싶어 하고 점심 식사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분 곁에 모입니다. 처음엔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의 어떤 점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걸까? 그래서 몇 달간 관찰하고 이분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에게는 5가지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스스로 선택하고 다듬어온 삶의 태도였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김영우 어르신, 78살이십니다. 평생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셨고 아파트도 2채 가지고 계시고 자식들도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나가시면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합니다. 처음엔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왜일까요? 이분은 모임에 나올 때마다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과거 직장 이야기만 반복하십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고 항상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젊었을 때는으로 시작하는 훈계조 말투를 쓰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십니다. 김영우 어르신은 과거 속에 갇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러움의 기준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가, 얼마를 버는가, 어디에 사는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면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움직이는가, 얼마나 밝은 에너지를 주는가, 얼마나 자신을 가꾸며 사는가, 얼마나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가, 얼마나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가. 이것들이 진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자식이 대신 만들어줄 수 없고 과거의 지위로 얻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5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임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도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복지관 수채화 동호회에 다니시는 최경숙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1살이십니다. 이분을 보면 사람들이 어머, 경숙이는 정말 팔팔하시네 하고 감탄합니다. 경숙 어르신이 특별히 젊어 보이는 얼굴인가요? 아닙니다. 주름도 있고 흰머리도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생기입니다. 아침에 복지관에 오실 때 걸음걸이가 가볍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으십니다. 수업 중에 2시간을 앉아 계셔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계십니다. 점심 먹고 나서도 졸지 않으시고 오후 프로그램까지 참여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젊어 보여서가 아닙니다. 생기가 있어서입니다. 살아있는 에너지가 느껴져서입니다. 반대로 60대 후반인데도 항상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정말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그 말을 입에 달고 사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계속 나는 아프다, 나는 약하다고 말하면 정말로 몸이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그 신호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더 약하게 만듭니다. 최경숙 어르신은 다릅니다. 이분도 무릎이 좋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걷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릎이 아픈가 안 아픈가가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자신의 몸을 대하는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숙 어르신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30분 걷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습니다. 둘째, 하루 3끼 제대로 먹기. 특히 단백질을 챙겨 드십니다. 계란, 두부, 생선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셋째, 밤 11시 전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기. 규칙적인 수면이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모임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여러분의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생기 있게 살아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주민센터 탁구 동호회에 나가시는 이영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73살이십니다. 이분이 동호회에 오시는 날과 안 오시는 날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이 오시면 웃음이 많아집니다. 왜일까요? 이분이 특별히 재미있는 농담을 하거나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누가 오늘 손주가 감기 걸렸어 하면 어머, 많이 아파요? 병원은 갔어요? 하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십니다. 누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하면 저도 그랬는데 이런 스트레칭 해보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하며 자기 경험을 나눠주십니다. 이분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평할 거리는 많으십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하셔서 고생하시고 큰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고 본인도 당뇨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이야기를 모임에 가져오지 않으십니다.
집에서는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임에 나올 때는 그 짐을 내려놓고 오십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영자 어르신은 바로 이것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도 모임에서만큼은 밝은 에너지를 나눠주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모임에 나오면 불평부터 시작하십니다.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안 와? 정부가 노인들을 뭘로 보고 옆집 사람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처음엔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불평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지칩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사람들도 각자 짐이 무겁습니다. 모임에 나오는 이유는 잠시라도 그 짐을 내려놓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 무거운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 곁에 있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임에 나가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은 내 불평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휴대폰 보지 마시고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셋째, 작은 칭찬을 자주 하십시오. 오늘 옷 색깔 참 예쁘네요. 머리 손질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작은 칭찬 하나가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불평을 조금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노인 대학에서 만난 정태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79살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공장 노동자로 일하셨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한글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신 겁니다. 읽을 수는 있었지만 제대로 쓸 줄 몰랐거든요. 처음엔 쑥스러웠다고 합니다. 일흔 가까운 나이에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는 게 창피했다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노인 대학에서 시를 쓰십니다. 본인이 쓴 시를 낭독하시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계십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싶으셔서요. 어제 처음으로 손녀와 화상통화에 성공하셨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정태수 어르신을 존경하는 이유는 학력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려는 태도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치매 위험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 먹어서 뭘 배워? 이제 배울 것도 없어. 머리가 굳어서 안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모임에서도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십니다. 10년 전 이야기, 20년 전 이야기, 과거 속에 갇혀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을 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니까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배우는 어르신은 다릅니다. 어제 뉴스에서 본 이야기,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 새로 배운 운동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화가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대화에 끌립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무료 프로그램 하나만 신청해 보십시오. 노래교실, 미술교실, 스마트폰 교실, 뭐든 좋습니다. 둘째, 손주에게 배우십시오. 할머니한테 유튜브 보는 법 좀 가르쳐 줄래? 하고 부탁하십시오. 손주는 신이 나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와의 관계도 더 가까워집니다. 셋째, 도서관을 이용하십시오. 요즘 도서관에는 큰 글자 책도 많고 오디오북도 있습니다. 한 달에 책 한 권만 읽어도 1년이면 12권입니다. 그 12권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네 번째, 품격 있게 자신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명숙 어르신이 계십니다. 76살이십니다. 이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경로당에 오실 때 항상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오십니다. 비싼 옷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산 평범한 옷입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되어 있고 색깔 조합이 예쁩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고 손톱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향수는 뿌리지 않으시지만 가까이 가면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납니다.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가 부드럽고 웃을 때 입을 가리는 품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분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아함이란 타인을 편안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한명숙 어르신은 바로 이 우아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이 먹었는데 뭐 꾸미고 그래. 이제 누가 나를 봐준다고 하시며 스스로를 포기하십니다. 옷은 아무거나 입으시고 머리는 산발하시고 때로는 냄새까지 나십니다. 여러분, 이건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목욕탕에 가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옷을 다리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머리를 빗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내가 밖에 나갈 때 나를 존중하는 모습인가? 만약 아니라면 5분만 투자해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으십시오. 둘째,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입지 않는 옷, 얼룩진 옷, 늘어난 옷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적어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 서너 벌은 준비해 두십시오. 비싼 옷 한 벌보다 깨끗한 옷 여러 벌이 낫습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가십시오. 몸을 깨끗이 씻고 머리를 감고 손톱, 발톱을 정리하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깁니다. 다섯 번째,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이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매력입니다. 실버타운에 계시는 김용준 어르신이 계십니다. 81살이십니다. 이분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집을 잃으셨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도 먼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 원망이나 한탄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사업도 내가 결정한 거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내가 만든 거지. 남 탓할 수 없어. 이분은 지금 실버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식사 돕기, 휠체어 밀어드리기, 책 읽어드리기. 80이 넘은 나이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불행을 극복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남 탓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다. 김용준 어르신은 바로 이것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전히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어떤 분들은 평생을 남 탓하며 사십니다. 자식들이 나를 버렸어. 정부가 노인을 무시해.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물론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잘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원망을 평생 붙들고 사는 건 결국 자기 자신만 불행하게 만듭니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남 탓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부터 일주일만 실험해 보십시오. 남 탓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기. 자식이 안 와, 정부가 못해, 친구가 나쁘다 같은 말을 일주일만 참아 보십시오. 대신 나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하십시오. 둘째, 과거의 억울함을 일기장에 쓰십시오. 속마음을 다 쏟아내십시오.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는 마십시오. 일기장에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작은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에게 전화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됩니다. 나는 아직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십시오. 자기 삶에 책임을 진다는 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사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품격 있게 자신을 가꾸는 사람,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 이 5가지는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5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매일 30분 걷기.
모임에서 남의 이야기 들어주기,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신청하기, 옷 단정하게 입기, 남 탓하는 말 줄이기. 이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서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두 번째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드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나 늙어요.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는지는 선택이에요. 나는 멋지게 늙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 드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는지는 선택입니다. 모임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은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람들의 부러움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